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이 끝없이 이어지는 교도소 복대는 쥐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이정우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희망을 가르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로 불릴 뿐이었다. 억울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실이 묻힐 것이라는 절망과 세상의 불공정에 대한 체념이 더 깊게 서려 있었다. 정우는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기다렸다. 교도소 규정상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제 반려견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꼬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쇠창살 문이 열리고 박 교도관이 들어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다. 박 교도관은 원칙주의자였으며 죄수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서 준비해. 마지막 면회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교도관은 훈련된 개, 조련사 한 명과 함께 작은 이동장에 갇힌 개를 데려왔다. 그 개는 바로 정훈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 진돗개 꼬리였다. 꼬리는 정훈이 어릴 적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반려견이었다. 꼬리는 정훈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듯 이동장 안에서 낑낑거리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정훈은 꼬리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을 쇠창살 틈으로 내밀었다. 꼬리야, 꼬리야, 나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꼬리는 정훈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다. 이동장이 흔들릴 정도였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꼬리가 들어섰다. 꼬리는 이동장에서 나오자마자 정훈을 향해 달려들듯 보였다. 정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꼬리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꼬리와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꼬리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녀석은 정훈을 향해 달려드는 대신 그의 옆에 서 있던 박 교도관에게로 돌진했다. 카방! 꼬리의 울음소리는 면회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꼬리는 망설임 없이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박 교도관의 바지를 찢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다리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녀석의 눈은 박 교도관을 향해 강렬한 적대감과 함께 이글거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녀석은 온몸으로 박 교도관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당장 떼어내. 박 교도관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떼어내려 했지만 꼬리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녀석은 정훈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박 교도관에게만 집중했다. 꼬리는 계속해서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다리를 핥히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박 교도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듯했다. 정훈은 꼬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꼬리는 평소 온순하고 영리한 개였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훈은 꼬리가 자신을 원망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꼬리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어떤 처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꼬리의 모습은 마치 그에게 어떤 진실을 호소하는 듯 보였다. 박 교도관은 결국 다른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꼬리를 떼어냈다. 꼬리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이동장에 다시 갇혔다. 박 교도관의 바지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함께 붉은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젠장 당장 저 개를 격리시켜 그리고 사형 집행 절차를 진행해. 박 교도관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우는 박 교도관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꼬리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꼬리는 정훈을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정훈의 사건은 한 남자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고 그 남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칼과 그 칼에 묻어있던 정훈의 지문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자신이 그 칼을 만진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는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녹음기에 대해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 녹음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꼬리의 이상 행동 뒤에 정훈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정훈의 뇌리를 스쳤다. 정훈과의 마지막 면회가 끝난 후 박 교도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동을 나섰다. 팔뚝에 남은 꼬리의 이빨 자국은 따끔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강렬한 심리적 혼란이 그를 덮쳤다. 저 미친 개 같은 놈. 그는 꼬리의 행동을 분노로 치부하려 애썼다. 그러나 꼬리의 눈빛은 박 교도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광기가 아니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마치 필사적인 호소 혹은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꼬리가 정우는 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들었다는 사실은 박 교도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박 교도관은 교도관으로서의 직업 윤리와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교도소의 규율과 질서를 맹신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다. 그의 경험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우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우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다른 재소자들과 달리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그가 꼬리에게 보였던 순수한 애정은 박 교도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소독하던 박 교도관은 우연히 찢어진 바지 안감에서 작은 섬유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희미한 붉은색의 손톱보다 작은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려 했다. 그러나 문득 꼬리가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마치 꼬리가 이 조각을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것처럼. 박 교도관은 섬유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풍겼다. 그날 밤 박 교도관은 잠 못 이루고 정훈의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는 사건 기록 속에서 잊고 있던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들이 증거물로 채택되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옷이 완전히 불에 타 사라져 섬유 조각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었다. 박 교도관의 손에 들린 작은 섬유 조각은 그가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꼬리의 붉은색 털 한 가닥을 발견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박 교도관은 꼬리를 보러 갔다. 꼬리는 격리된 사육장 안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며 갇혀 있었다. 녀석은 박 교도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이내 녀석의 눈빛은 다시 경계심으로 변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바지가랑이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사육장 벽면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쓱 그 쇼운죄 쓱 녀석의 발톱은
벽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특정한 무늬처럼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님을, 그리고 정훈의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정훈의 사건 현장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떠올렸다. 특히 오성식 교도관은 당시 사건 현장 통제와 증거물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오 교도관은 사건 이후 돌연 부유해졌고 평소답지 않게 명품을 두르며 다녔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오 교도관은 박 교도관에게 있어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오 교도관은 정훈의 사형 집행이 확정되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종종 정훈의 독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웃듯이 중얼거리곤 했다. 박 교도관은 자신의 동료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꼬리의 눈빛과 정훈의 억울함은 그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꼬리가 자신에게 남긴 섬유 조각과 벽의 흔적, 그리고 오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박 교도관은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교도관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넘어선 인간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정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꼬리가 자신에게 알리려 했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어둡고 은밀한 비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교도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정훈의 사건 기록과 오성식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은 그에게 깊은 의심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중심에는 꼬리의 기이한 행동이 있었다. 꼬리가 정훈 대신 자신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던 순간, 그리고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작은 섬유 조각. 박 교도관은 꼬리가 단순한 충격이나 분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꼬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꼬리가 갇혀있는 격리실로 향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손을 핥더니 녀석의 코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다시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붉은색 섬유 조각을 다시 떠올렸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격리실 벽에 긁어놓은 흔적들을 유심히 살폈다. 녀석은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 불규칙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벽을 긁어놓았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행동이 단순한 벽 긁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꼬리가 그렸던 흔적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확대해 보았다. 붉은색 섬유 조각의 형태와 겹쳐 보이는 미묘한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들은 마치 지문이나 특정 상징처럼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가리킨 흔적들을 가지고 정훈의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져보았다. 그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꼬리가 벽에 그린 문양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낙서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 낙서는 경찰 수사에서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흔적이었다. 박 교도관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꼬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낙서를 보았거나 혹은 그 낙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박 교도관은 한 가지 단서를 더 떠올렸다. 정훈이 사건 당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녹음기. 정우는 그 녹음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녹음기 위치를 알려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꼬리에게 녹음기 사진을 보여주며 녀석의 반응을 살폈다. 꼬리는 녹음기 사진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꼬리는 녹음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정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교도관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교도소 내 변호사들의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났던 김수현 변호사를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젊은 나이에 정의감 넘치고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변호사였다. 그녀는 정훈의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몇 안 되는 외부 인사였다. 김 변호사는 조력자 역할을 할 인물이었다. 박 교도관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의심과 꼬리가 보여준 단서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박 교도관의 진지한 표정과 꼬리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묘사에 점차 흥미를 느꼈다. 특히 박 교도관이 가져온 꼬리가 긁어놓은 벽의 사진과 붉은색 섬유 조각은 그녀의 직업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교도소로 찾아와 꼬리를 만났다. 꼬리는 김 변호사가 자신을 믿고 움직이자 녀석의 눈빛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마자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왔다. 박 교도관은 오성식 교도관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오 교도관은 박 교도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오 교도관은 사건 당시 증거물 관리 담당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항상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 교도관에게 정훈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오 교도관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하는 데 가담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꼬리가 자신에게 남긴 섬유 조각과 벽의 흔적, 그리고 오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꼬리의 털 한 가닥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증거가 될 터였다. 그는 이제 꼬리의 도움을 받아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교도관의 마음은 조급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오성식 교도관의 감시는 날마다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꼬리가 남긴 단서들을 해독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교도소의 두꺼운 벽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고 박 교도관은 자신과 꼬리, 그리고 김수현 변호사가 거대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박 교도관과 김수현 변호사는 교도소 내 변호사 접견실을 비밀 작업실로 삼았다. 이곳은 비교적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다. 꼬리는 정훈의 독방에서 몰래 데려와 그들 곁에 두었다. 꼬리는 이전보다 더욱 예민해진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녀석은 박 교도관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과 김 변호사의 수첩을 번갈아 보며 마치 빨리 더 깊이 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김 변호사는
꼬리가 긁어놓은 벽의 흔적들과 꼬리의 발톱에 묻어있던 섬유 조각을 확대하여 분석했다. 박 교도관님, 이 섬유 조각 아주 희귀한 종류의 화학 섬유예요. 그리고 이 문양은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미제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아요. 김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정훈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살인 사건들이 존재하며 그 사건들 또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꼬리는 김 변호사의 흥분에 찬 목소리를 듣자 녀석의 코로 정훈의 사건 기록 사진들을 툭툭 건드렸다. 특히 정훈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는 칼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을 집중적으로 가리켰다. 꼬리는 다시 흙이 잔뜩 묻은 발톱으로 현관문 사진 속 희미한 낙서 주변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낙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때 오성식 교도관이 접견실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 교도관님, 김 변호사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정훈의 사건 때문입니까?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교도소 내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오 교도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접견실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고 꼬리가 있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 교도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재소자들의 권리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박 교도관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교도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들을 노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 교도관과 김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하는 데 깊이 가담했음을 확신했다. 오 교도관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그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꼬리가 가리킨 단서들과 김 변호사의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성식 교도관은 거대한 마약 밀매 및 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피해자는 그 조직의 돈을 횡령하려 했던 중간책이었다. 오 교도관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정훈을 희생양 삼아 살인자로 조작했던 것이다. 꼬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오 교도관의 범죄를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꼬리가 벽에 그린 낙서는 피해자의 혈흔으로 그려진 SOS 신호와 오 교도관의 조직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으며 꼬리가 물고 온 섬유 조각은 오 교도관의 옷에서 떨어져 나간 증거였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피해자의 녹음기였다. 오 교도관은 녹음기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꼬리는 김 변호사에게 낡은 교도소 도면을 코로 툭툭 치며 특정 장소를 가리켰다. 그곳은 교도소 지하 깊숙이 위치한 오래된 폐기물 저장고였다. 꼬리는 녀석의 발로 끼, 띠, 니라는 글자를 바닥에 그렸다. 끈 감춰진, 띠은 더러운, 니은 녹음기를 의미하는 꼬리만의 암호였다. 오 교도관이 녹음기를 버린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 박 교도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녹음기를 찾지 못하면 사형 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정훈은 오늘 밤 자정 죽을 것이다. 문제는 꼬리가 갇혀있는 이동장 사진과 함께 정훈의 독방 앞에 D-Day
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오 교도관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훈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다. 박 교도관과 김 변호사는 경악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훈은 오늘 밤 자정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그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녀석의 발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보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정훈의 목숨,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30분. 교도소의 지하 폐기물 저장고는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정훈의 사형 집행 시한이 3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꼬리가 지목한 녹음기의 위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박 교도관과 김수현 변호사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필사적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정훈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들의 눈빛을 불태웠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어디야? 꼬리야,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야? 박 교도관은 절박하게 속삭였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자 녀석의 코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다시 툭툭 건드렸다. 녀석은 고개를 들고 폐기물 더미를 향해 눈을 빛냈다. 그리고 녀석의 앞발로 특정 폐기물 더미 아래를 툭툭 치기 시작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이곳이야, 이 아래에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 가리킨 폐기물 더미를 향해 달려갔다. 낡은 상자와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김 변호사도 박 교도관을 도왔다. 그들은 폐기물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훈의 목숨이,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가방.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오성식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오 교도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는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오 교도관의 뒤로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오 교도관이 연루된 범죄 조직의 행동대원이었다. 오 교도관은 박 교도관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박 교도관은 간신히 피했다. 김 변호사는 오 교도관의 부하들과 맞섰다. 지하 저장고는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쿵쾅 그들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 몽둥이가 휘둘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의 공격을 막아내며 폐기물 더미 아래를 계속 파헤쳤다. 바로 그 순간 꼬리가 오 교도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전의 어떤 공격보다도 강렬하고 집요했다. 꼬리는 오 교도관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녀석의 발톱은 오 교도관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 교도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꼬리는 필사적으로 오 교도관의 몸에 매달려 녀석의 손에 들린 어떤 물건을 노렸다. 오 교도관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이 미친 개가 오 교도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꼬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꼬리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꼬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오 교도관의 손목에 매달려 시계를 물어뜯으려 했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정훈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꼬리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꼬리의 끈질긴 공격에 오 교도관은 마침내 시계를 떨어뜨렸다. 툭 낡은 시계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시계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정훈의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피해자의 녹음기였다오. 교도관은 녹음기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시계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꼬리는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떨어진 녹음기로 기어갔다. 녀석은 자신의 코로 녹음기를 박 교도관에게 밀어냈다. 마치 이것이 증거예요. 정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증거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피해자와 오 교도관의 대화였다.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그리고 정훈을 살인자로 만들려는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지하 저장고 밖에서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가 교도소로 진입한 것이다. 교도소의 모든 문이 봉쇄되고 지하 저장고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오 교도관은 녹음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오 교도관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꼬리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정훈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정훈과 꼬리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교도소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오성식 교도관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지하 폐기물 저장고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폐기물,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 교도관은 꼬리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김 변호사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꼬리가 찾아낸 녹음기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안에는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마약 밀매 및 돈 세탁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 교도관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녹음기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시계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은 살인, 증거인멸, 마약 밀매, 직무유기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이정훈의 사형집행은 즉시 중지되었고 그는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났다. 정훈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정훈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유와 명예를 되찾았고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독방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박 교도관은 이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교도관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파격적으로 승진하여 교도소의 간부급 인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 개선과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정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꼬리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 김수현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변호사로 불리며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김 변호사는 정훈의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부조리와 인권 문제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박 교도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도소 시스템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꼬리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피눈물 흔적은 이제 정훈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꼬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꼬리는 정훈의 품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고 밤이 되면 정훈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다. 정훈은 꼬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꼬리는 정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정훈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단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의와 용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정훈은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꼬리의 정의재단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꼬리와 같은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정훈은 꼬리를 품에 안고 교실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꼬리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정훈은 꼬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꼬리는 정훈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정훈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 했다. 정훈은 이제 꼬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진실을 향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꼬리의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훈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정훈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정훈은 꼬리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정훈과 꼬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정훈과 충견꼬리의 이야기는 교도소의 두꺼운 벽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오성식 교도관과 그의 공범자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꼬리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정훈은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등대로, 꼬리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정훈은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를 넘어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용기를 얻었다. 정훈은 자신이 받은 국가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꼬리의 정의재단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꼬리와 같은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박 교도관은 이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교도관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파격적으로 교도소의 최고위 간부로 승진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 개선과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꼬리의 정의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정훈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도소 시스템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박 교도관의 노력 덕분에 많은 억울한 재소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교도소는 점차 재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인도적인 공간으로 변화해갔다. 김수현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변호사로 불리며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김 변호사는 정훈의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부조리와 인권 문제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박 교도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도소 시스템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꼬리가 물어온 녹음기 모형과 꼬리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꼬리는 정훈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꼬리는 정훈의 품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고 밤이 되면 정훈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다. 정훈은 꼬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꼬리는 정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매년 봄, 재단은 교도소 인근 공원에서 꼬리의 정의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꼬리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억울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아와 정훈과 꼬리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정훈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꼬리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꼬리는 정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정훈은 꼬리를 자신의 집 마당,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꼬리가 물어왔던 녹음기 모형과 함께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불꽃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정훈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가 꼬리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정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교단에 서지 않았지만 여전히
꼬리의 정의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꼬리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정우는 꼬리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꼬리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꼬리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네가 가져다준 정의는 이 세상에 영원히 빛날 거야. 고맙다.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꼬리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집 마당은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났고, 꼬리의 정의재단은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해결하며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정훈과 꼬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꼬리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정훈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정훈과 꼬리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정의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